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수사건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 실무 책임자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까지 대검 수뇌부를 향해서 대체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해도 문제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이번 항소 포기로 수천억대로 알려진 부당이익 중에서 1심 재판부에서 추징한 400억 원대 외에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강전애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이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느라가 정신이 없어갖고요. 그 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7일 날에 직접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하신 걸까요?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나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추가적인 설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수사팀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했었던 이야기들과는 사뭇 좀 결이 다르거든요. 예. 수사팀에서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장관과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강배신 검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경우에도 어쨌든 법무부와의 그 협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법무부 장관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게 들었을지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든지 일선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저랑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도 굉장한 외압으로 느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의사 표현하는 것은 괜찮은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대검이랑 일선 수사팀에서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무적인 고려만 본다면 오히려 항소를 하는 게 더 정치적으로 시끄럽지 않게 종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 부분이 그럼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이거는 성공한 이 공소 유지였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중형을 일당들이 다 선고받았어요. 심지어 일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구형량보다도 더 높이 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 내지는 한 절반에도 못 미쳤을 때는 항소를 하죠. 그 기준을 다 넘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소유지에 실패했다거나 반드시 항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 중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저희가 다소 의심스럽다는 말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계속 그 이프로스 등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 검사였죠. 그 당시에 이른바 찐윤, 친윤 검사라고 분류되고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술을 사실상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 신문조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술을 회유, 협박이라는 표현은 걷어내고 회유하거나 압박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유동규 씨가 나중에 본인이 나 3년으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자랑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높이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동규 씨와 같이 조율이 있었다면 그건 항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객관적인 정황을 보면 항소,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법무부와 대검에서 기계적으로, 저희도 사건 하다 보면 아주 기계적으로 항소를 합니다. 네. 본인들이 공소유지를 한 거에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 법리 판단을 한다는 인상을 받지 못해요. 그럼 최소한 법리 판단을 해서 이걸 뒤집을 수 있다거나 이랬을 때 항소를 하는 것이 어쨌든 소송 경제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게 내부에서도 반성적인 움직임, 목소리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항소를 자제했다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장 대변인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누구의 편인가? 국민들께서는 의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구형한 것보다 2명 정도는 더 형이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징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1억 466만 원을 출자를 해서 배당을 1,208억 원을 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이 8,721만 원이에요. 근데 배당이 1,00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징에 이제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찰은 전체적으로 김만배 씨의 이익이 한 6,1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서 800억 원 정도를 지금 동결을 해놓은 상황인데 1심에서 400억 원 정도밖에 그 추징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동결해놓은 사건에 있어서 나머지 한 반 정도는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이 되어봤자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나머지 처음에 뭐 7,8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다라고 검찰에서 보았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이 기회를 내려놓은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네. 법원에서는 어쨌든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지 않은 부분은 이게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이 안 되어서 무죄가 판단이 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끝나지 않은 결정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재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좀 네. 여쭤보면 그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물론 지금 8년, 뭐 6년, 5년, 4년 이렇게 징역형이 중형이 나온 부분은 구형보다 더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7,800억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에서 1심 판단의 추징금은 473억 원이고 그런 말씀하신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대로라면 2심에 넘어가더라도 이 473억 원 이상으로 내놔라, 추징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징역형이 끝나고 나면 그 수천억 원을 각각 배당받은 대로 갖고 가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그렇지 건가요? 않습니다. 네. 이게 배임죄잖아요. 만약에 제가 배임의 피해자다라고 하면 저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재판했을 때 형사재판 과정 중에서 추징몰수 할 수 없습니다. 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징몰수하면 국고로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배임 등 금전적인 범죄는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네.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추징몰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했던 추징몰수는 별도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정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민사나 다른 방식으로 그 부분을 반환받는 거예요. 그럼 성남시가 지금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이 일당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에 손실을 가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첫 번째 변론기일조차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면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판결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 관례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1심 판결에서 나와버렸고 네. 항소를 검찰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액을 그런 민사소송 안에서 이것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게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연 검찰의 도움이라든지 형사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 없이 스스로 입증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의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나중에 압류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어질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모로 보았을 때 이번에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좀 나름대로의 처리를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항소 포기 과정을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지난달 31일에 법원이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을 내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4년에서 8년 선고를 하면서 배임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추징금은 4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뇌물은 또 아닌 점이 또 짚어졌고요. 근데 이후에 지난 11월 3일에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냈고 7일 낮에 중앙지검장이 항소 결재를 한 뒤에 같은 날 저녁 7시 반쯤에 대검에서 이거 재검토를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11시 45분쯤 밤에 중앙지검 4차장과 지검장이 통화를 했고 항소 시한 그러니까 00시까지인데 7분 전에 항소 승인이 최종 불어됐다라는 통보가 갔습니다. 지금 수사팀하고 공판팀이 모두 항소 의견을 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 결재를 했는데 불어된 부분,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일단 이 조율을 할 수가 있죠. 보통은 의견을 이렇게까지 상급이랑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사건 그리고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부와의 소통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공소 취소가 된 부분,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 검찰총장의 결단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도부와의 어떤 그 조율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까지 경유해서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도어 스태핑에서 이야기했듯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무리수를 둘 사안도 아니고요. 네. 그럼 대검에서는 일산 수사팀과 왜 이 다른 의견을 냈는가?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항소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한 축으로 작용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과거 같으면 아주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으니까요. 네.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처음에 이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액수 얼마로 검찰이 공소장에 넘겼는지 아십니까? 651억 원 플러스 그 불상 액수라고 특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변수가 생기니까 이 변수는 정권이 바뀌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당시 정치인을 향한 수사가 있었던 거. 그러면서 공사장 변경이 됩니다. 651억 원은 4,895억 원으로 어떻게 보면 뻥튀기가 됩니다. 묻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어떤 수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임죄가 무죄로 인정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도시개발공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판시가 이거는 이득액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액수를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지가, 개발 방식, 환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수익 배분 구조 거기에 따라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게 나왔던 겁니다. 예. 검찰은 650억이 어떻게 500억 가까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법리 판단을 이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거 없이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원래 일당들이 먼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별건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걸 막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저격했던 부분이 있었죠. 증거 능력이 배제됐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항소를 못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압박이다, 외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건 또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 그리고 수사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차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네.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무부 있습니다. 의견을 참고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강배신 검사라든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차관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어디까지 간 것인지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건이 어쨌든 그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1심이 지금 4년이 걸렸거든요. 4년이 걸린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제대로 특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책임감 있게 다시 한번 특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조차를 날려버린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계적 항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뭐 이 정도로만 기소를 했으면은 기계적 항소에 대한 부분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구형량보다 일부 피고인은 더 높게 나왔고 네. 그리고 반 이상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선 보통 이 정도면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항소를 잘 안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판단이 됐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 항소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과는 전혀 별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형량 차이도 굉장히 커요. 이게 50억 이상이 되면은 특경가법을 적용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배임죄로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우연히 사건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찜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추후엔 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진행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이번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정말 유죄인가 보다. 그래서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그렇게 막으려나 보다라는 오히려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출근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면서 말을 일단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반발이 좀 확대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국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냈고요. 대검 연구관 전원도 노 대행에 대해서 사퇴하라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말을 아꼈습니다마는 정성호 장관 입장 발표 이후에 노 대행이 추가 입장을 낸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을지 싶어요. 저는 입장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실 이 항소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한 번 더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특가법상 이 배임은 산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항소심은 뭐 달리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법리적인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완전 그렇지 않아요.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일선 검사들이 아니 그럼 앞으로 시간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물었습니다. 대검이 다 교통정리를 해줬죠.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빼고는 원래 원상복귀로 원래대로 하는 거다.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법리를
강제를 적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 냈습니까? 아니요. 그때 침묵했었죠. 소수의 목소리마저 있었는지 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내려와라. 집단 항명을 하고 성명을 내는 거 이거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선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또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해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던 것,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때 이유를 밝혔어요. 그때 93년도에 보석 사건, 2012년에 구속 집행 정지, 이때 검찰 측에서 즉시 항고를 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사건에 있어서의 선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권을 지키는 그 검찰의 의지에 있어서 이 사건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적어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사 사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항소를 포기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오전에 법무부 장관의 도어 스태핑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편이 아닌 피고인들의 편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검찰총장을 지금 정식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한번 쓰고서는 버리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노 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입장 표명 없이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성호 장관은 오늘 입장을 전하는 약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발언됐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제 글을 쓴 데에는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유동규하고 한 7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어요.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일부 수사팀 검사들의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 발언의 뜻은 뭘까요? 예,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강백신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수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드러난 사실관계 등만 보더라도 회유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장시간 면담을 하게 됐죠. 검찰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씨가 나는 검찰과 어느 정도 다 이 말을 맞춰놨다. 3년으로 끊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구형보다 더 나왔으니까 지금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심지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상 씨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유사 이런 혐의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를 했다는 건 위증의 죄를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 대로 않는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나에 대해서 뭐 방송에서 쓰기도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배를 가라겠다며 겁박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회유 없었다고 검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일반 사건처럼 담백하게 접근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그 상수를 없애고 봤을 때 이 수사가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격돌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입니다. 지금 여야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는데 양측에서 하고자 하는 국정조사의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강재 대변인, 일단 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일선 수사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저 뭐 잘 검토해보라는 의견 정도만 전달했을 뿐이다. 완전히 결이 다른 거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한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바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형사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 과정에 있어서 뭐 심의위원회 같은 것에 걸치지 않았다라든지 그리고 서면으로 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 측에서도 아마 국민들의 반감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수사검사가 특히 뭐 강배신 검사라든지 계속 친윤 검사라는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필요하다면 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조작이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뭐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뭐 기타 등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좀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어떤 수단이든 네.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건 국민의힘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국정조사라는 엄중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의 시각만 반영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650억 원이었던 게 어떻게 5천억 가까이 어떤 계산식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었던 것인지 심지어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는 건 아예 증거를 쓸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 최소한의 허들도 못 넘는 증거를 냈다는 소리예요. 왜? 이건 별건의 별건을 거듭하면서 원래 있던 수사의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니 뭐니 이렇게 판을 벌였다고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게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한다면 본인들 입맛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에서 TF를 꾸려서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이 술을 사고 반입을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 증거들, 교도관들이 냄새가 난다는, 술 냄새를 맡았다는 이런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술파티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련해서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다. 그때는 증거가 현출되기 전이었거든요. 이걸 들여다보는 게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답변해야 될 겁니다. 검사들의 내부 비판이 계속될지 또 법무부나 노대행의 어떤 추가 입장이 나올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